자, 재료광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자 복합 및 주응력 변형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내용을 전달하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응력을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변형식을 이용해서 삼축 응력 상태를 주응력으로 어떻게 변환하는지 응력 변환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식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모어 서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능력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편하죠. 그래서 이제 모어 서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아시는 분들은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되고, 예전에 좀 정리가 안 됐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모어 서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아 서클을 그릴 때 우리가 평면 응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가장 단순한 응력 상태이고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x, y 평면에서의 응력 상태, 즉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 y 성분 3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아 서클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된 평면 응력 상태, 즉 시그마 G 성분이 있는 그러한 응력 상태에서 모아 서클을 그릴 텐데, 이 경우에는 이제 모아 서클이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3개의 모아 서클을 그려놓고, 이렇게 모아 서클을 그려놓고 3개를 이 중에서 어디에서 최대 전달 능력이 발생하는지 이걸 찾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릴 거고, 왜 이걸 찾느냐 하면 연성 제로의 경우에는 최대 전단 능력이 발생하는 면에서 파단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최대 전단 능력이 발생한 이 면을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이 최대 응력값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앞으로 파단이 났을 때 어떠한 면에서 연성제로의 경우에는 파단이 났을 때 어떠한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간단하게 또 등방성 제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이런 응력 변환식이 변형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가장 주된 내용은 응력 변환식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찾아진 응력 변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어 서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게 이제 가장 키가 되는 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화종 분석의 필요성은 우리가 일반적인 기계 부품 또는 이제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건축물의 구조물 또는 기계적인 구조물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자동차 부품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인장만 받거나 또는 압축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인장 압축 또는 비틀림 또는 굽힘 등 이러한 응력 상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응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 재료가 파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응력 상태를 주응력 상태로 변환해서 생각해 보면 가장 편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상태에서의 수직이나 전단 능력은 제로에서의 방향과 위치에 따라 다 다르게 되고, 또는 그러한 응력 상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좌표 변환을 통해서 응력 상태가 변화할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 궁극적으로는 재료가 파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가장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지 또는 최대 수직 응력이 발생하는지 그걸 알게 되면은 좀 파괴를 막기에 가장 용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응력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응력이라는 거는 방향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
여러분 모아서클을 생각해 보면은 왜 방향에 따라서 응력 상태가 변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응력을 분석하기가 가장 편리할건데, 사실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응력을 계산해 본다는 건 쉬운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클이라는 걸 통해서 현재의 응력 상태를 표시하고 회전을 통해서 새로운 응력 상태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이와 같이 여러 방향에 대해서 응력 상태를 분석하기 위함이죠. 이때 우리가 전달력이 없는 이러한 응력 상태를 주응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응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우리가 이제 주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로 내에 응력 상태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라고 하면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 이와 같이 회전을 통해서 주 수직 응력만 있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기존보다 2세타 n만큼 회전된 각도를 갖는 이 방향, X'과 Y' 방향, 이 방향을 우리가 주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평면 응력에 대해서, 또는 일반화된 평면 응력에 대해서 이러한 주축을 찾는 방법, 또는 주응력을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3차원 응력 상태에서 어떻게 또 이러한 모아서클이나 또는 변환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점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력 성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응력 성분은, 자, 우리가 3축에서는 6가지 응력 성분이 있는 거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즉 시그마 x, y, g, 그 다음에 타우 xy, 타우 yg, 타우 gx라고 되어 있고, 쉽게는 우리가 이렇게 텐서로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죠. 처음부터 우리가 응력 변환식을 이야기할 때 이 6가지 응력 성분을 동시에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단순화된 응력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재료에서 우리가 두께가 매우 얇아진다. 두께가 점차 얇아져서 다음과 같이 필름처럼 매우 얇아진 상태가 됐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재료를 위에서 본 게 아니고 이미 필름처럼 얇아진 응력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은 G방향의 응력은 더 이상 변형률 성분이 없기 때문에 재료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G방향의 응력 성분이 시그마 G, 타우 YG, 타우 GX, 이 세 가지 응력 성분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응력 성분, 즉 시그마 X, 시그마 Y, 그 다음에 타우 XY를 우리가 평면 상태에서의 응력 성분이다 라고 해서 평면 응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플레인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플레인 스트레스는 세 가지 응력 성분만 고려하면 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판 형태의 요소에다가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만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어떠한 응력 성분이 기존의 이 시그마 X와 시그마 Y, 타우 X와 관련이 있는지 그 식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응력 변환식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축의 회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래와 같이 평면 응력 상태에서 특정한 면으로 잘라가지고 그 잘라진 면에서 응력 성분들을 알아볼 거거든요. 즉 이렇게 잘려진 면에서 시그마 프라임과
타우 프라임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축에 회전이 필요한 거죠. 즉 셋한 만큼 회전된 좌표축을 잘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능력성분을 찾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좌표축에 회전이 필요하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통해서 우리가 XY 좌표가 있었는데 이 좌표계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회전된 좌표계로 생각을 해봅시다. 즉 세타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좌표계죠. 그때 거기에는 이제 새로운 응력 성분들이 있겠죠. 시그마 X 프라임, 시그마 Y 프라임, 타우 X 프라임. 그래서 새로운 좌표축의 의미를 우리가 프라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새로운 응력 성분들이 기존의 이 응력 성분들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연관관계를 찾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응력 변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잘려진 이 삼각형 요소에 대해서 힘의 평형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잘려진 삼각형을 다시 여기에 그렸어요. 잘려진 삼각형이 있고 기존의 응력 성분들, 그 다음에 새로운 응력 성분, 즉 이면에서 생기는 이 새로운 응력 성분 이 두 가지, 시그마 프라임이라고도 타우 프라임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응력 성분 이 두 가지를 찾기 위함이다. 그 찾는 과정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이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즉 X방향의 힘의 평형과 Y방향의 힘의 평형을 통해서 미지수 두 개죠. 미지수 두 개이기 때문에 식 두 개를 찾아주시는 거죠. 그 식 두 개가 힘의 평형식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힘의 평형식을 찾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그림을 다시 한번 앞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힘의 평형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X방향 힘의 평형.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시그마 이 응력에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새롭게 찾아야 되는 이 응력 성분 중에 시그마에서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여기 바로 X방향 응력 성분이 되겠죠. 근데 응력 성분인데 우리가 이거를 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면적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현재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냐면 두께가 T라고 가정을 하고 이쪽 면에서의 길이를 1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 곱하기 7이기 때문에 여기 면적은 T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쪽 방향 면적
A2라고 할게요. 이쪽 방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에 대한 면적에서 코사인 세타만큼 곱한, 그죠? 1 곱하기 t에서 코사인 세타만큼 해당하는 면적을 가질 거고, 이쪽에서는 A3라고 하고, 역시나 1 곱하기 t라는 면적, 이 A1에 대한 면적이죠. A1에 대한 면적에다가 사인 세타만큼, t 사인 세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면적 t를 곱하고, 자, 그 다음에 이 타우 성분 중에서 우리가 x방향 성분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 프라임으로 바꿔서 써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면적은 역시나 t, 마이너스 이응력 성분 시그마 x 에다가 면적 t 코사인 세타, 마지막으로 타우 xy t 사인 세타, 이게 0이 되는 요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사실 t는 다 약분이 되고, 시그마 프라임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 사인 세타 마이너스 시그마 x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타우 xy 사인 세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y 방향에 힘이압도 여러분 유도해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식 두 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식을 풀어주게 되는데, 한번 식을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식에는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요. 여기에는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여기에는 사인 세타를 곱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두 식을 더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써보도록 하죠. 코사인 세타 즉 시그마 x 프라임 코사인 제곱 세타. 자, 두 번째 식에 시그마 프라임 사인 제곱 세타 이거 주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세타는 0, 이런 식이 얻어지고, 두 식을 더해주게 되면은 시그마 프라임 마이너스 시그마 x
코사인 제곱 세타 시그마 y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타우 xy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0이라는 식이 얻어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해보면 이 식을 쭉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중간 과정은 살짝 생략을 했어요. 어려운 부분이 아닌 부분을 생략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식을 우리가 변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만 찾았는데 나머지 하나도 여러분이 동일한 방법으로 찾아보시면은 이와 같이 두 가지 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x''으로, 즉 세타만큼 회전된 좌표축으로 회전했을 때의 응력 성분은 다음과 같이 기존의 응력 성분과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자, 이 응력 성분은 사실 시그마 x''에 대한 성분이죠.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y 방향으로 좌표축을 변환했을 때의 응력 성분이 시그마 y''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이 세타 값에다가 세타 플러스 90도를 대입을 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회전은 반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은 변환식을 트랜스포메이션 이퀘이션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응력 변환식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고, 이 두 식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세타만큼 회전된 좌표에 대한 응력 성분을 여러분이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주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응력 성분 중에 가장 큰 값 또는 작은 값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직 응력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최대 수직 응력과 최소 승직 응력 값을 구하고 싶은데 기존의 응력 값들이 세타만큼 회전 때마다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되니 우리가 세타에 대한 미분을 통해서 0이라는 값을 취하게 되면은 최대 또는 최소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의 이 식에다가 우리가 d 세타 d 시그마 d 세타 d 타우 이 응력을 계산함으로써 최대 최소값을 찾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미분을 해보게 되면은 이 응력식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걸로부터 여러분들이 앞에 있던 코사인 2세타와 사인 2세타 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탄젠트 2세타 편의상 n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n이라고 하냐면 주 수직 응력이 최대가 되는 그 각도를 우리가 세타 n이라고 나중에 표시할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2세타 n이 나오게 되고요.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그다음에 타우 xy 이와 같이 했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죠. 네, 여기가 2세타 n, 밑변은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높이는 2 타우 x y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탄젠트 2세타 n에 대해서 여러분이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이 삼각형을 그릴 수 있고, 역시나 이 밑변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4 타우 x y의 제곱 이런 식을 얻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2세타 n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식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곱 더하기 타우 x y의 제곱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라는 값이 얻어지고요. 사인 2세타 n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타우 x y의 제곱 타우 x y 이렇게 코사인 2세타와 사인 2세타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하면 되죠. 현재 최대 응력값을 찾고 싶으니 기존에 있던 식에다가 코사인 2세타인과 사인 2세타인을 대입을 해주면 여기 코사인 2세타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같이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더하기 타우 x y 타우 x y x 타우 x y의 제곱 이와 같은 식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정리해보면 정리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2분의 1의 루트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 y의 제곱 이와 같은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거를 시그마 y 프라임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게 되면 시그마 y 프라임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던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식이. 그래서 하나는 최대값인 거는 시그마 1이라고 했다고 하면 최소값인 건 시그마 2라는 값으로 최대 최소의 수직 응력 값을 여러분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수직 응력이라는 의미는 현재 응력 상태에서 내가 다음과 같이 세타 n만큼 회전된 좌표계에서 응력을 계산해 봤더니 이제는 주 수직 응력 2개만 남아 있더라 라는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때 회전 방향은 플러스 40 플러스 세타 n만큼 회전된 방향이 되겠죠. 즉 기존의 좌표축에서 다음같이 세타 n만큼 회전된 이 좌표축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여러분이 전다 능력이 최대 최소값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타우에 대한 세타의 식을 한번 미분해서 0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고요. 이걸로부터 앞에서 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삼각형을 그려주시고 이번에는 전다 능력이 최대 최소가 되는 각도이기 때문에 S라는 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타우 xy 여기 크기는 마이너스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여기 대각선 선분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여러분이 코사인 세타 2세타인과 사인 2세타 n 요걸 계산을 해 주시고 식을 넣어 주시게 되면 왼쪽과 같은 이러한 응력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주 전다 능력 중에서 최대 최소값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전단 능력에서 여러분이 최대 최소값은 사실 여기에 플러스면은 최대값이고 마이너스면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나중에 모아서클이라는 걸 통하게 되면은 단순히 이 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역시나 기존의 축에서 내가 세타 S만큼 회전된 그 능력이 다음과 같이 전자 능력 성분 플러스 전자 능력이 최대가 되는 성분 타우 3 플러스 그때의 주수직 능력 세 가지 성분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때 주수직 능력 두 가지가 원래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성분은 동일한 값을 띠게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모아서 그려봐도 알 수가 있겠죠. 즉 모아서클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러한 좌표계로 여러분들이 회전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 타우 3 타우 3 이렇게 쓰고 있죠. 즉 여기에 이제 3이라는 숫자가 붙은 이유는 3번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켰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3번 축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최대 수직 능력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는 지축이 되겠죠. 최대 주 전단 능력 최대 주 전단 능력이라는 의미가 되고 그때의 두 가지 주 수직 능력에 대한 능력 성분은 다음과 같이 시그마 타우 3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에서의 주 수직 능력이 두 가지가 생길 텐데 같은 값을 갖는 걸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림을 그리실 때도 역시나 같은 크기로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타 S만큼 회전된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세타 S와 세타 N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모아서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기가 이제 세타 N이 되겠죠? 2세타 N 두 개의 차이가 항상 90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항상 9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절반값인 45도의 관계를 가진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아서클에서는 각도의 2배를 해주게 되고요. 실제로 회전량은 2세타만큼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세타만큼 회전하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간혹 그걸 헷갈려 하시는 학생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리고 그때 주수직 응력과 주전단 관계에는 다음과 같이 앞에서 최대 주 전단 응력이 발생을 했을 때 주 수직 응력은 이와 같이 즉 두 개의 주 응력 값의 평균값으로 나타나지게 되고요. 최대 주 전단 응력은 주 전단 응력의 차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2로 나눠주면은 그 값이 최대 주 전단 능력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이 값은 사실상 모아서클에서의 반지름에 해당한다. 이거는 원의 원은 중심이 되고요. 이거는 모아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자, 다음과 같이 평면 응력 상태를 갖고 있고요.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가 주어져 있어요. 이때 주 수직 응력과 주 전단 응력을 한번 계산해 봐라. 그리고 최대값은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타우 2 세타 n에서 세타 n을 계산하고 싶기 때문에 탄젠트 2 세타 n에서 이걸 계산하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시그마 xy 타우 xy 값을 넣고 계산해 보게 되면
세타 n이 다음과 같이 15도 정도의 각도로 계산이 됩니다. 역시나 반시계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 전단 응력과 주 수직 응력은 다음과 같이 변환 응력식으로 여러분이 결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주 전단 응력은 다음과 같이 하나는 100메가파스칼, 하나는 20메가파스칼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전단 능력도 역시나 동일하게 앞에서의 식을 이용해서 세타 S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세타 S를 찾게 되면은 다음같이 30.1도가 나오는데 대략 30도라고 이야기할게요. 앞에서의 주 전단 능력을 계산했을 때 이 세타 n 값이 있죠. 이 세타 n 값과 세타 S의 값은 차이가 45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착안해서 그냥 바로 30도라고 계산을 해주셔야 되지만 이와 같은 응력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0도가 역시나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에 30.1도를 갖는 걸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최대 주 전자 능력은 변환식을 통해서도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이와 같이 주 수직 응력 두 개를 계산했으면은 그 차이의 절반 값으로, 즉 이게 모아서클의 반지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 수직 응력의 평균값, 모아서클의 중심값이 되겠죠. 이렇게 60메가파스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치학학 시간에 여러분이 몇 번 계산을 해봤을 리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원래 이와 같은 응력 상태였었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15도 정도 기울였더니 전단 응력은 사라지고 주 수직 응력 두 개만 남게 되는,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남게 되는 이런 응력 상태가 되는 거고, 다시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원래 기준좌표에서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시켰더니 그때에는 주 전단 능력이 최대가 되는, 이 값이 최대가 되는 타우 3가 찾아지게 되고요. 그때의 두 개의 주 수직 응력 성분은 타우 3로, 시그마 타우 3로 우리가 쓰고 있죠. 그래서 대략 60도라는 60메가파스칼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주 수직 응력이 최대가 될 때에는 전단 응력 성분은 없어요. 성분 없지만 전단 응력이 그 주 전단 응력이 최대가 될 때에는 주 수직 응력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자 이제 모어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어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두 가지 식이 있죠. 두 가지 식 중에서 시그마에 대한 식에서는 첫 번째 텀을 왼편으로 넘겨주고 양변을 제곱을 하고, 또 이 전단 능력 식에서는 그냥 양변을 제곱을 해서 두 식을 더해 주시게 되면은 왼쪽과 같은 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왼쪽과 같은 식을 자세히 보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라는 식처럼 보이게 되죠.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형태의 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식은 역시나 원의 방정식이고 원의 중심이 A, B 인 좌표 값을 띄고 있죠. 다행히도 우리가 구했던 이 모아 원에서는 이 B 값이 0이고 A 값은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예요. 즉 원의 중심은 다음과 같이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가 되고요. 반지름은 이 값을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왜냐면 이 값이 반지름을 역할을 할 텐데 아래 제곱의 형태를 띄워야 되는데
역시 제곱의 형태를 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제곱의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반지름을 결정할 수 있고, 사실상 이 값이 최대 주 전자 능력을 계산했을 때 그 식과 동일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지만 타우 3, 이 3라고 했던 거는 3번 축 또는 G축으로 회전돼서 얻었던 최대 전단 응력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때의 최대 전단 응력이 발생했을 때 주 수직 응력 두 개는 이와 같이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로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아서클을 그릴 때 다음같이 축을 그리고 이제 원을 그리시는데 이때 처음 응력 상태를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시그마 y 더하기 시그마 y 타우 xy 시그마 x 마이너스 타우 xy로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반시계로 하는지 시계 방향으로 하는지를 표시해서 주 전단 능력을 찾아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풀세타 S 해서 이런 식으로 최대 전단 응력이 발생하는 지점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아원의 중심은 두 수직 응력의 평균이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의 그 식을 보시면은 모아서클의 중심에서 반지름만큼 더하게 되면은 주 수직 응력 최대가 나오고 반지름만큼 빼주게 되면은 최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식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 즉 최소 최대 수직 응력 식이 원래는 복잡한 식으로 나타났었는데 이 식이 좀 더 모아서클에서는 단순하게 되는 거죠. 즉 원의 중심을 찾고 그 다음에 반지름 값만 여러분들이 찾아주게 되면은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지름을 찾을 때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찾아주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여기에 있는 반지름 R을 찾고자 한다면은 원의 중심값을 여러분들이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로 알고 있고요. 자, 여기 길이 문자로 쓰도록 할게요. a 마이너스 시그마 y를 해주시고 여기 타우 x y이기 때문에 R의 제곱은 타우 x y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가장 편리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식은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지름을 찾아주시면 되고, 주 수직 응력에 대한 부호는 기존의 인장과 압축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돼요. 제로에서 나가는 방향이면 인장, 제로 방향이면은 압축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전단 능력의 부호는 기존의 모멘트와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즉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양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죠. 반시계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게 음의 값의 전단 능력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A점과 이 응력 성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겠다 라고 하면 하나씩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시그마 y가 플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로 그려주시고, 타우 xy는 플러스다 라고 하면은 다음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즉 플러스라고 하면은 시계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거와 맞은편에 있는 응력 성분
여기 시그마 x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로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타우 xy죠.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시계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호를 헷갈리지 않고 잘 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로부터 우리가 모아서클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응력 성분값과 동일해요. 지금 평면 응력 상태인데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이걸 이제 모아서클에 그리게 되면 모아서클에 여러분들이 현재의 응력 성분을 표시를 해주셔야겠죠. 즉 시그마 x는 95 메가파스칼이고 타우 xy는 20 메가파스칼이에요. 그 다음에 시그마 y는 25 메가파스칼이 되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 25, 20 메가파스칼을 시그마 y와 타우 xy로 결정해 주신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을 그려야 되니까, 그리고 원을 하나 그리고 먼저 시작하는 거 이제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다음같이 이 점을 잇는 연장선을 하나 그어 주신 다음에 여기에는 기존에 있던 응력 성분이 25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 20 메가파스칼 표시해 주시고, 여기는 95 메가파스칼의 시그마 x 방향. 하지만 이제 마이너스 20 메가파스칼의 전단 응력 값을 표시하는데 편의상 실제로 마이너스가 아니지만 편의상 우리가 마이너스라는 표시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아서클을 그릴 때 위에는 타우가 플러스인 것처럼 아래는 마이너스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려주신 다음에 사실 이제 얼마만큼 회전해야 주 응력을 만들어내겠냐라는 문제가 생길 텐데, 그때는 여러분이 탄젠트 2세타 n을 다음과 같은 이 피타고라스 식으로부터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포인트는 60메가파스칼이에요. 왜냐하면 두 응력 성분 시그마 x와 시그마 y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60메가파스칼로 결정이 될 거고, 이 중심값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은 반지름을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래서 시그마 y 성분이 25메가파스칼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메가파스칼이고, 여기 높이 삼각형의 높이 부분이 되는 부분은 타우 xy 값과 동일하죠. 그래서 20메가파스칼이 되니까 두 개의 값을 알고 있으니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반지름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반지름을 찾게 되면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플러스 값을 갖게 되면은 이게 주 수직 응력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값으로 계산해 주시면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최소값을 갖는 주 수직 응력이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아서클을 통해서 원의 중심을 계산을 하고 반지름을 계산한 이후에 그로부터 주 수직 응력 두 가지를 찾아주시면 가장 쉽게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 최대 전당 능력을 여러분이 계산하고 싶다. 즉, 이 값이 되겠죠. 이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고 싶다. 즉, 우리가 이 표기는 3라고 쓴다고 했어요. 이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반지름이 계산이 됐다고 하면 반지름이 다음과 같이 40.3으로 계산이 됐었다고 하면 이 값을 바로 쓰시면 되는 거고, 내가 주 수직 응력으로부터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 2를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나 40.3 메가파스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주 전단 응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반지름을 이용해도 좋고, 내가 주 수직 응력 두 가지를 알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차이의 절반 값으로 여러분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평면 응력 상태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을까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깊이 있게 얘기했는데 사실 모아서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던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이 모아서클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면 응력 상태가 아닌 일반화된 평면 응력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화된 평면 응력 상태라는 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시그마 G 값이 0이 아니고 어떠한 값을 띄고 있을 때 그 응력 상태를 다음과 같이 평면 응력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 값은 없었죠. 이 값은 없이 이 세 개의 상태에서 평면 응력 상태를 정의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시그마 G 값이 있는 이 응력 상태를 생각해 보는 거죠. 즉, 이 응력 상태까지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이거는 일반화된 평면 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일반화된 평면 응력 상태가 언제 존재하느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면 응력 상태보다 일반화된 평면 응력 상태로 많이들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그마 G 값을 0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평면 응력이 되는 거고, 0이 아닌 어느 값을 띄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일반화된 평면 응력 상태에서 바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처럼 이제 압력 용계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파이프 관내에 어떠한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이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압력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또는 이제 압력 용계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실린더형의 압력 용기 또는 이런 파이프 형태를 띄고 있을 때 응력 상태를 보면은 이제 이 압력에 의해서 후프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축방향의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 내부에서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그마 G가 마이너스 P라는 응력 값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걸 표면으로 올라와서 이 표면에서의 응력을 본다 라고 하면 이건 이전에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외부에서는 평면 응력 상태가 되고요. 외부에서는 일반화된 평면 응력 상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평면 응력을 활용할 게 아니고 일반화된 평면 응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때 값이 있으면은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0이라고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기존에 알고 있던 평면 응력식을 활용을 하면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응력 성분 4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트랜스포메이션 이퀘이션들을 사용하게 하고 싶으면은 이 G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싹 해봐요. 회전을 하다 보면은 타우 XY가 사라지는 그러한 응력 성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고 하면, 현재 여기서 G축 회전을 통해서 타우 XY가 0이 되는, 즉 시그마 1과 시그마 2 최대 주 수직 응력이 존재하는 이 응력 상태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즉 주 수직 응력만 존재하는 응력 상태로 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되는 거죠. 즉 일반화된 평면 응력이긴 하지만 우리가 G축에 대한 또는 1번 축에 대한 또 기타 다른 축에 대한 회전을 통해서
여기 예제에서는 그냥 지축이었어요. 그냥 지축으로 제가 한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축 회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 수직 응력 세 가지로 만들어진 이러한 응력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축 1, 2, 3축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고, 기존의 XY 지축일이 아니고 주 수직 응력이 발생하는 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축인 1, 2, 3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시그마 1, 2, 3가 값이 다 다르다고 한다면 이 중에 하나는 최대값을 갖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최소값, 그리고 그 다른 하나는 두 개의 사이값으로 중간값 또는 사이값, 중간이라고 표시하면은 2분의 1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실 사이값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응력 상태를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 3차원의 경우 주축은 이 1, 2, 3축에 대한 이야기죠. 1, 2, 3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X, Y, G축과는 다를 수가 있죠.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연관시켜 볼 수는 없겠네요. 사실 G축은 3축이랑 여기선 동일하게 되고, 표시해 볼까요? 여기가 이제 3축이랑 동일하게 되고, 대략 어느 정도 회전을 했더니 이게 1축, 2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2, 3축은 기존의 X, Y, G 방향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일반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평면 응력 상태라는 거, 즉 시그마 G가 0이라는 상태는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좌표 변환을 통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시그마 1이 0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제 다른 얘기이긴 한데, 이게 0이었다고 해서 평면 응력 상태라고 하더라도 제가 G축으로 회전시키게 되면, 2번 축으로 회전시키게 되면은 언제든지 시그마 1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시그마 1과 시그마 3가 변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그마 1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응력 상태는 우리가 일반화된 평면 응력이라고 보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평면 응력 상태라는 거는 실제로는 존재하기 어려운 응력 상태일 거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 실제적으로는 일반화된 평면 응력 상태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다시 넘어와서, 자, 이러한 응력 상태에서 우리가 1번 축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시그마 2, 시그마 3가 주축이었는데, 주 응력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와 같은 전단 응력 성분이 발생을 하게 되고, 회전을 더 하다 보면은 이 전단 응력 성분이 최대가 되는 그런 각도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타 S가 45도일 때, 45도일 때 1축으로 회전된 좌표축에서 최대 전단 능력이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타우 1으로 쓰게 되고요. 그때의 시그마 타우 1이 주 수직 응력 2개가 되는 거죠. 그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걸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2분의 시그마 2 마이너스 시그마 3, 즉 1축과 관계없는 주 수직 응력 두 가지 시그마 2와 시그마 3에 대한 차를 절반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최대 전단 능력 값이 되겠죠. 한 번 더 해보면은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시그마 2와 시그마 3의 평균 값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축에 대해서도 동일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이번에는 3번 축으로 회전을 했다.
라고 하면은 3번 축에 대해서 회전했기 때문에 세타 S는 역시나 45도인데 그때 타우 3 시그마 타우 3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이든 이렇게 회전을 통하게 되면은 최대 전자 능력이 발생하는 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1번 축으로 회전했을 때 최대 전자 능력 하나 나오고 2번 축으로도 회전했을 때 최대 전자 능력 또 하나 나오죠. 3번 축으로도 회전했을 때 최대 전자 능력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값 중에 어떤 값이 가장 클까? 라는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죠. 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루냐 하면 연성 재료에서는 최대 전자 능력이 발생하는 면에서 파단이 나게 됩니다. 즉, 이 세 가지 값줄 중에서 최대가 되는 이 값이 최대였다. 라고 하면은 3번 축으로 45도 회전한 그 면에서 최대 전자 능력이 발생하고 파단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최대 전자 능력 중에서도 가장 최대인 녀석을 찾아주셔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값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은 찾을 수도 있을 거고 이거를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하면 모아 서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은 좀 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시그마 1, 시그마 2인 응력 성분이 있고 시그마 3가 0인 이런 응력 상태, 즉 그냥 평면 응력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모아 서클을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는 시그마 3가 0이고 시그마 1 여기는 이제 시그마 2라고 했을 때 시그마 3와 시그마 1이 이루는 원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시그마 3와 시그마 2가 회전했을 때 생기는 평면이 하나 존재하겠죠. 그게 이와 같이 서클로 하나 그려지게 되고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이루는 평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원을 그려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중에서 최대값은 이 부분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즉 1축과 3축 평면을 2축으로 회전했을 때 타우 2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타우 2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45도 회전 시 최대값이 나오게 되고 그때 최대 전단 응력 면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이 평면이 최대 전단 응력면이 존재하는 평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모아 서클을 그려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시그마 3가 0이 아니고 다음과 같이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력 상태가 있다고 하면 시그마 1과 시그마 3가 만나는 그 값에서 원 하나 그려주시고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존재하는 면에서의 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시그마 2와 시그마 3 즉 2축과 3축을 기준으로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은 모아 서클이 3개가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 모아 서클 3개를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최대 전자 능력 값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최대 전자 능력 값들은 2번, 3번 면에서는 이 부분 1번, 2번 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부분 마지막으로 1번, 3번 면에서는 여기서 최대값이 발생을 하게 되고
각각의 최대 전단 응력 값을 표시하는 방법은 이축으로 회전했을 때의 최대 전단 응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우 맥스 값을 찾았을 때 이와 같이 찾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현재 주응력 상태에서 있었던 이 응력 상태 중에서 내가 이축으로 회전했던 이 10원 모양 그림, 이걸로 회전했더니 타우2가 발생을 했고, 그때 그 값이 가장 최대 전단 응력 값을 띄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회전된 이 45도 면에서 이 면에서 전단 응력이 최대가 되는 점을 찾을 수 있었고, 여기로 파단이 날 것이다. 파단이 면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최대 전단 응력이 최대 전단 응력 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모아서클 3개를 그려봤다는 것이고요. 자, 예제 6.3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예제예요. 기존에 했던 문제랑 동일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참고해 보시고 그 과정에서 모아서클 그려본 다음에 최대 전단 능력이 발생하는 거, 요 과정이 되겠죠. 이 과정만 살짝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일반화된 평면 응력 상태를 얻은 다음에, 그죠? 사실 요 응력 상태가 빵이어서 시그마 G 값이 바로 시그마 3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요 두 가지, 즉 XY 평면으로 회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또는 응력 변환식을 활용하시면은 찾아볼 수가 있게 되고요. 찾았던 응력 성분을 찾아보니 하나는 마이너스 93.1, 즉 시그마 1이라는 거는 133.1 나오고, 시그마 2는 마이너스 93.1이 나오는 거죠. 아까 시그마 3 같은 경우는 42였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찍고 각각에 대해서 원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원을 그려준 다음에, 그리고 최대값은 131메가파스칼과 마이너스 93.1메가파스칼인, 즉 1축과 2축을 회전시켰을 때 최대 전단 응력 값이 발생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즉 축으로부터 다시 한번 45도만큼 회전된 그 면에서, 즉 기존 축을 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45도만큼, 그리고 다시 한번 45도만큼 최대 전단 응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기준축인 XY축으로부터는 대략 67.5도만큼 회전했을 때, XY 평면으로부터 그때 최대 전단 능력이 발생한다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우 맥시멈 값은 113.1메가파스칼로 주응력의 차를 이용해서, 각각 주응력의 차를 이용해서 맥시멈 값들을 찾아주시고요. 그 중에서 3축으로 회전한, 즉 XY 평면이 회전했을 때 그때 가장 큰 최대 전단 능력이 발생한다 라는 걸 여러분이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면 응력 상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평면 응력 상태, 일반화된 평면 응력 상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볼 만한 게, 과연 이제 그냥 일반 평면 응력 상태였다, 즉 시그마 3가 0인 이런 응력 상태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어떠한 값을 가져야 가장 큰 전달 능력이 발생을 하겠느냐 라는 문제가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즉, 첫 번째로는 다음과 같이 재료가 있는데 하나는 인장 방향 그리고 하나는 압축 방향으로 인 경우에 최대 전달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다음과 같이 주 수직력이 둘 다 모두 인장 방향으로만 당겨져 있을 때, 이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 퀴즈인데, 둘 중 어떠한 상태가 더 큰 최대 전달 능력을 갖느냐. 예, 사실 이제 여기 교재에 수업 자료에 답이 나와 있긴 하죠. 다음과 같이 부호가 반대인 경우에가 우리가 전달 능력 값을 계산했을 때 최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두 개의 부호가 달라야지만이 최대의 값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 상태에서 최대 전달 능력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 과정을 몰랐다라고 하면, 즉 모아서클을 그려가지고 응력 상태를 분별하고 최대 전달 능력이 발생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몰랐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양쪽을 다 당겨줘야지만이 재료가 쉽게 찢어지지 않을까 또는 파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 재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쪽은 늘려주고 한쪽은 압축을 해준 상태, 이 상태가 좀 더 재료를 깨기가 훨씬 더, 또는 재료를 파단시키기가 훨씬 더 쉬운 응력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엔지니어링 센스를 좀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좀 이 실무 같은 거를 볼 때 어떤 응력 상태에서 좀 더 불안정할까, 안정적일까 라는 걸 따져볼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은 1번 응력의 부호가 다른 이 경우에서 좀 더 최대 전달 능력이 발생하기가 쉽다, 용이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일축으로 회전을 했을 때의 전달 능력이 최대가 되는 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 그 면은 45도를 기울인 각도를 갖고 있었죠. 또는 이게 플러스 45도 방향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45도 방향으로도 면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면이 이 최대 전달 능력이 발생하는 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 2축으로 회전했을 때도 역시나 동일하게 최대 전달 능력이 발생하는 면이 두 가지, 또 3축으로 회전했을 때도 두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면 중에서
최대 x값을 갖는 그 면을 찾아서 우리가 최대 전달 능력이 발생하는 면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타우1이 최대였다라고 하면은 이 면에서 최대 전단 면을 결정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연성 재료의 경우에는 재료의 파단면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내압이 가해진 튜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서도 잠깐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렇게 압력 용기로 생각하셔도 되고, 단같이 튜브 형태로 이루어진 걸 봤을 때, 이 경우 이제 내부에서 압력을 이와 같이 P로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 후프 스트레스 시그마 T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방향의 응력인 시그마 X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시그마 T와 시그마 X의 관계는 딱 2배의 관계를 가져요. 즉 시그마 T가 2배의 시그마 X 값을 갖게 되고, 즉 후프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큰 응력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설명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왜 튜브는 왼쪽 그림과 같은 파단이 생길까? 여러분이 이제 튜브의 파단을 보면은 이렇게 생기는 파단면을 본 적이 있겠지만,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파단면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응력 상태를 여러분이 따져봤을 때 후프 스트레스가 훨씬 커요. 2배나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균열이 진전을 하려고 하지, 다음같이 작은 응력에 의해서 파단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가스안전공사나 그 다음에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나 즉 배관에 대해서 안정성을 평가하는 그런 기업에 가게 된다고 하면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에서 왜 파이프에 대한 파단은 축방향으로만 파단이 되고 이렇게 원주 방향으로 파단이 일어나지 않나요? 원주 방향 파단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야겠죠. 깔끔하게 여러분이 정리한다고 하면은 후프 스트레스가 축방향의 하중보다, 즉 원주 방향의 응력이 축방향의 응력보다 2배나 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큰 응력에 의해서 파단이 진전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길이 방향으로 파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라고 정리해 주셔도 되고, 하나 더 나가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왜 파단면을 봤을 때 똑바로 잘려지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45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파단이 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이제 파단면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의 이 모아원을 3가지 그리는 이 과정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전달해주고 싶은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고, 즉 왜 수직하게 파단면이 결정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약간 기울어진 45도는 아니겠지만 기울어진 면으로 파단이 될까? 그래서 이제 정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은 다음과 같이 모아서클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부에서는 시그마 3 또는 이 레디얼 방향, 여기도 이제 레디얼 방향이 될 텐데 시그마 G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냥 이게 마이너스 P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는 당것이 시그마 P가 시그마 G가 0이 되겠죠. 네, 그거에 대한 힌트는 여기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깥면에서, 즉 표면에서의 응력 상태를 가지고 모아서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표면에서는 이 시그마 G라는 게 바로 주응력 시그마 3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마 3로 0이라는 포인트를 찍어주시고, 시그마 1보다는, 즉 이거 이제 후프 스트레스를 우리가 시그마 1으로 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쓸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그마 1으로 보고, 이걸 이제 시그마 2로 보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서 봤을 때 전단 응력 성분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단 응력 성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응력 자체가 바로 주응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 주응력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아서클을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즉 시그마 1은 시그마 2보다는 2배라고 했어요. 2배의 시그마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아서클을 그려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죠.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두 가지 원이 이 시그마 3와 시그마 2를 이루는 면에서 하나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시그마 2와 시그마 1에서 이루는 면에서 모아서클 하나 발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그마 3와 그 3축과 1축에 대해서 모아서클 하나 발생을 하는데, 그림을 그려봐도 알 수 있듯이 1번 축과 3번 축에서 최대 전단 능력이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즉 1번 축과 3번 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3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1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축과 3축을 기울인, 즉 45도만큼 회전시킨 이 각도에서 최대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면으로 파단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주 방향에서 내압이 가해진 튜브에서 왜 축 방향으로 파단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파단 면을 봤을 때 왜 45도의 약간의 각도를 갖고 파단하는지까지 이 모아서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이 따로 없으면은 클래스를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